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주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가전기기를 넘어 이제 자동차까지 현대사회는 전기로 구동하는 장치들로 가득합니다. 전기의 발견과 생산은 새로운 에너지를 다루게 되는 순간으로 인간 문명에 도약을 가능케 했는데, 전기를 화학적 방식으로 저장해 필요한 순간 만들어내는 전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 남아있는 미스터리와 결합된 태초의 전지로도 추정되는 바그다드 전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그다드 전지가 특별한 이유는 발견된 장소나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게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존재할 수 없을 기술력이 적용된 물건인 오파츠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7대 불가사의와 같은 표현으로 과거 유행하던 몇 가지 유명한 오파츠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비밀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기이한 물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원에 위치한 스톤헨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스톤헨지는 약 4천에서 5천 년 전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이 거석 기념물들의 건설 방법과 목적은 여전히 명쾌하지 않죠. 그만큼 유명한 또 다른 오파츠로 카이로 근처 기자에 위치한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으로 사후세계에서 그들의 시신과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제 건설 기법은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으나 웅장함을 직접 목격하면 다시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페루 남부에 위치한 나스카 지상화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사막 모래에 새겨진 지상화입니다. 용도는 아직까지 추측에 불과해 알 수 없으며, 이 문양들은 산화된 암석의 윗부분을 제거하여 그 아래에 있는 더 밝은 색의 모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파누이족은 폴리네시아 민족으로 대부분이 현재 칠레 영토인 이스터 섬에 거주합니다. 이스터 섬은 높이 최대 약 12m에 달하고 무게가 75톤에 이르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반되어 있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채석장에서 받침대까지 조각상을 옮기기 위해 밧줄을 사용했다고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936년 미국 텍사스에서 발견된 암석 속에 갇혀있는 망치는 런던 망치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수도 런던이 아닌 미국 텍사스주 소도시인 런던입니다. 문제는 망치 자체는 근현대의 물건으로 문제 없지만, 망치가 박혀있는 암석이 과거 오르도비스기 암석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이후 암석의 화학적 용해와 재결정화를 통해 형성된 우연한 결과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미스터리한 물품에서는 제외된 오파츠입니다. 단순히 이해되지 않는 물품들도 있으니, 피리 레이스 지도는 오스만 제국의 제도기자 항해사 지도 제작자였던 피리 레이스가 제작한 가젤 가죽 지도로 약 20개의 서로 다른 지도를 참고하여 1513년에 완성됩니다. 문제는 이 지도에는 남극 대륙 해안이 얼음 없는 상태로 묘사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961년 루마니아 타르타리아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 발굴 과정에서 점토판이 발견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문자 형태를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며, 드로파스토는 고고학과 UFO 이야기가 뒤섞인 논란의 여지가 많고 널리 신화로 여겨지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돌은 1938년 중국 고고학자 치프테이가 바얀하르산의 동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작은 조각기호나 상형 문자와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해독해보면 약 12,000년 전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 종족 드로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헛소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특별하고 실체가 있으며 기능적 추론이 가능한 두 가지 오파츠가 남았습니다. 먼저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는 기계장치입니다. 신발 상자 크기 정도의 나무 케이스에 청동 톱니바퀴가 들어있는 고대 그리스의 장치로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로 여겨집니다. 1901년 크레타 섬과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에서 난파된 그리스 화물선에서 출토됩니다. 이 기계장치는 기원전 150에서 1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기원전 2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너무나 정교해서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인 14세기 천문 시계가 개발될 때까지 유럽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그다드 전지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에서 발견된 항아리로 내부에 들어맞는 금속 부품들과 밀봉을 위한 아스팔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과 구조에서 추론 가능한 대표적 사용 방식이 전지였으며, 당시는 전지가 만들어졌을 이유도 사용될 목적도 모호했기에 과학기술적으로 접근 가치가 높은 오파츠이자 화학적으로 해석해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명칭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것 같지만 정확히는 그 근처 다른 도시인 크테시폰 주위 다른 유적지에서 발굴됩니다. 하지만 크테시폰 이야기를 놓칠 수 없죠. 사진에 보이는 크테시폰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한 아치 구조물은 타크 카스라라 불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탈 워 시리즈를 즐겼다면 익숙하실 텐데, 토탈 워 아틸라에서 사산 왕조의 수도로 등장하는 동방의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로마 제국 플레이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최종 목표가 됩니다. 고유의 공성전 맵이 구현되어 있을 정도며 토탈 워 롬2에서는 제국 분열 캠페인 등에서 사산 왕조의 거점으로 등장하죠. 바그다드 전지는 사산 왕조 당시 크테시폰의 생산품으로도 생각되며 조금 더 앞선 국가로도 확장됩니다. 바로 기원전 250에서 224년 당시의 파르티아 왕조입니다. 바그다드 배터리가 발견된 곳은 엄밀히 말하면 크테시폰 그 자체는 아니지만 매우 가까운 인접 지역으로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쿠즈트 라브라는 언덕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그다드 전지라는 이름과 더불어 파르티시아식 갈바닉 전지로도 불립니다. 이제 갈바닉 전지가 무엇이고 작동 방식에 어떤 원리가 있을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기의 발견과 분리는 1752년 폭풍 속에서 연을 띄워 라이덴병의 전기를 모은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의 변화는 1791년 이탈리아 해부학자 루이지 갈바니에서 시작됩니다. 갈바니의 초상화에 개구리 뒷다리와 금속 갈고리가 함께 묘사되는 것은 생물 표본을 만드는 해부와 건조 과정에서 금속 갈고리를 걸어두니 하체만 남은 개구리가 움직인다는 전기적인 자극의 결과로부터 동물 전기를 보고한 생명과 전기에 대한 그의 참신한 생각에 기인합니다. 생명체 신호 전달과 명령 체계가 전기를 통해 정확히는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한 전위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생물이 전기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방출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었던 만큼 동시대의 저명한 화학자 알레산드로 볼타는 1800년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이 과정을 검증합니다. 그 결과 최초의 화학 전지로 구분되는 볼타 전지가 탄생해 그의 초상화에 함께 그려지고 있으며 실제 생산으로 연결되어 이후 수많은 원소의 분리와 발견의 핵심이 됩니다. 볼타의 1800년 논문에도 묘사되어 있듯 이 전지들은 직렬 연결을 통해 더 높은 전압을 만들 수 있었고 인간은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원하는 순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지의 발견은 너무나도 혁신적이어서 볼타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게 초청받아 수상받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지의 초기 형태인 볼타 전지 혹은 갈바니 전지는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한 전기 발생 장치입니다. 아연과 구리라는 두 종류의 금속을 전자 이동을 돕기 위한 소금물이나 산 등의 전해질로 적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 어떤 원소가 산화되어 전자를 내뱉고 이 전자가 어떤 원소로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환원전이라는 기준을 통해 추론하게 됩니다. 두 원소 중 환원전이가 높을수록 환원되기 쉽고 반대로 환원전이가 낮을수록 산화되는 방식입니다. 분리된 시스템과 염다리 그리고 도선을 통해 연결된 방식이 갈바니 전지에 해당하는데,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는 이후 바그다드 전지의 혁신적인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800년 볼타가 전지를 발명한 이후 전기의 기원이 금속 간의 접촉인지 화학 반응인지를 두고 100년 넘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볼타 시대에는 전자, 이온, 염의 해리와 같은 현대 전기화학의 핵심 개념이 없었기에 상세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음극에서 수소 발생 반응이 일어난다 설명해왔으나 실제로는 수소 기체가 보이지 않는 등 실험적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1834년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 이온이라는 것이 규정되고 1887년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해리 이론을 만들며 1889년 발터 네른스트가 전기적 에너지와 화학적 에너지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방정식으로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1897년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의 존재를 규명하며 비로소 전기화학적 개념을 확장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800년 헨리 홀데인이 진공이나 질소 환경에서는 전지가 작동하지 않고 산소 환경에서 더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하며 원소 발견의 명인 험프리 데이비 경이 곧이어 산소가 아연과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전지 활동이 달라진다는 추론을 내면서부터입니다. 실제로 대기 중 환경과 질소나 산소로 제한된 환경, 그리고 다시 대기 노출 조건에 대해 볼타 전지의 화학 반응을 추적하면 모든 경우 볼타 전지의 음극 반응에서 용존 산소 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제거하면 전압이 급격히 감소하고 산소를 다시 공급하면 회복됩니다. 이러한 산소의 영향은 강산성부터 강염기성까지 모든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볼타 전지의 실제 메커니즘은 수소 발생 반응과 산소 환원 반응 그리고 아연 산화 반응이 결합된 혼합 전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밀봉된 바그다드 전지의 전기 발생이 충분했을지 의아해지지만 이 물체가 왜 전지로 의심되어 왔는지를 따라가 보죠. 바그다드 전지는 높이 약 14cm, 지름 약 8cm의 타원형 도자기 항아리입니다. 약 3.3cm의 지름을 가는 입구에는 말아서 땜질한 구리관으로 만든 관이 아스팔트로 고정되어 있으며 관의 바닥은 구리 원판으로 막혀 있고 그 위에 0.3cm 두께의 아스팔트 층으로 다시 덮여 있습니다. 구리관의 축을 따라 위쪽 마개에는 약 7.5cm 길이의 철 막대가 달려 있어 구리와 철 모두 돌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로 전극이 노출되어 있고 내부 성분 조사에서 산성을 갖는 물질이 담긴 흔적이 남아있으니 이 정보를 조합한다면 산성 액체가 전해질로 채워진 전류를 발생시키는 간단한 갈바닉 전지라는 결론에 자연스레 이르게 됩니다. 만약 바그다드 전지가 유물이라면, 그것도 전지 용도로 산업적 사용이 이루어졌다면 솔직히 무수히 많이 발견되어야 정상일 텐데 왜 2003년 도난당에 사라졌다거나 자료가 부족한 오파츠라거나 하는 소리가 나올까요? 혹시 단 하나만 존재하는 우연을 과장한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지만 유사한 유물들이 사산 왕조시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바그다드에서 하류로 30km 떨어진 티그리스강의 셀레우키아는 바그다드주 내에 있으며 고고학적으로 텔 우마르라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파피루스로 채워져 있으며 내부에 철 막대는 없지만 철과 청동 바늘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또한 크테시폰에서도 여러 개의 토기 항아리가 발견되는데 각각의 항아리 안에는 양쪽 끝이 밀봉되고 유기물로 채워진 청동 원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바그다드 전지는 대표적인 습식 전지로 아스팔트 밀봉은 내부 액체의 존재를 가정하며 오일을 제외한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액체는 산성에 해당합니다. 자연스레 전지로의 용도가 최우선적으로 제한되었고 맥락에서 과거 역사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별도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 의견을 따릅니다. 여기 영향을 준 것은 바그다드 전지 연구 시 박물관에 있던 유물들이 매우 얇고 정교하게 금으로 도금된 메소포타미아 유물들과 수메르 우르 왕릉에서 나온 금도금 유물들이었기에 현대의 전기 도금 기술이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에서 바그다드 전지 전기 도금설이 힘을 얻습니다. 1978년 독일 고고학자 아르네 에게브레이트는 바그다드 전지 복제품 여러 개를 연결해 실제로 은 조각상을 금으로 도금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론상 직렬 연결로 충분한 전기만 만들어낸다면 도금이 불가능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박이 나오는데 대형 박물관의 폴 크레독 등 주류 학계에서 해당 지역 유물들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수은 도금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수은은 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속과 합금인 아말감을 만드는데 먼저 금을 가열 정제해 잘게 분쇄한 후 수은과 혼합해 금수은 아말감을 형성합니다. 이후 원하는 제품 겉면에 아말감으로 코팅한 후 열을 가하면 수은은 기화되어 날아가고 금만 남아 얇고 균일한 도금이 이루어집니다.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시 크테시폰 유물들은 전기 도금이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른 시기였던 수메르 유물들은 전기도 수은도 아닌 단순히 얇은 금판을 두드려 입히는 방식이나 열을 가해 압착하는 초장인적인 기술의 결과였습니다. 바그다드 전지에 전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공격도 나옵니다. 1mA의 전류와 0.5V의 전압이 고대 바그다드 전지 구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실험적 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하나보다도 약하죠. 철은 음극 또는 전극 역할을 하며 전압은 갈바니 전지의 원리상 두 금속 원소의 종류에만 의존하는 반면 전류는 전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테스트에서는 무려 1.436V의 전압이 하나의 바그다드 전지에서 측정되어 우리 생각보다 도금에 사용하기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생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기 도금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당시 우연히 발견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기 도금에는 금 혹은 은 등을 이온 상태로 준비하거나 녹일 수 있는 용매가 꼭 필요합니다. 은은 질산에 녹이고 금은 질산과 염산의 혼합물인 왕수에 녹이지만 이러한 광물성 산은 1300년대 이전에는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전기화학 이론이 개발되기 전 전기도금의 발견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현실적으로도 재료를 수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지의 용도가 무엇일지 새로운 관점이 제안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파르티아의 무역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파르티아는 자체적인 문화적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와 인도 및 중국 사이 완충국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로마와 파르티아의 교역로만 살펴봐도 우리가 이제껏 다양한 화학 이야기에서 다뤄왔던 도시들이 등장하죠. 가장 달콤한 새로운 합성 감미료의 이름이 유래한 프랑스 리옹의 고대 국가인 루그두눔,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연금술의 성지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공성전으로 익숙한 지금의 이스탄불에 해당하는 비잔티움, 그리고 무역은 팔미라를 거쳐 실크로드를 따라 셀레우키아로 이어집니다. 로마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로마로 영향력이 전파되며 파르티아는 상품과 사상의 중심지가 되는데 동양적 영향력이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약재 무역을 통해 의학적 영향력도 함께 커집니다. 파르티아 시대와 일치하는 시점이 바로 한나라 시대이며 침술은 적어도 한나라 이전인 주나라 시대부터 표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청동과 철로 만들어진 침이 발견된 이유이자 바그다드 전지도 의료용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겨납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1세기 중반 활동했던 고대 로마의 의사 스크리보니우스 라르구스의 저서에서 발견됩니다. 두통과 통풍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로 토르페도 오셀라타라는 것을 사용하는 관행을 기록하는데 바로 전기 가오리입니다. 전기 가오리는 공격과 방어를 위해 최대 200V의 강력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데 해양 생명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나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전기 가오리의 기능을 의학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시작되면 마른 해변이 아닌 바닷물이 밀려오는 젖은 해변에 서서 발 밑에 살아있는 검은 전기 가오리를 두라고 설명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무릎 아래 부분의 감각이 마비되어 사라지도록 유지하면 통증 완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지중해와 나일강에는 다양한 종의 전기 물고기가 서식하지만 페르시아만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파르티아의 의사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류 전기 진통법을 대체하기 위해 청동과 철로 만든 전도성 침을 사용해 전해액 속에서 서로 다른 금속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적 자극을 이용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종교적 및 마법적 관점에서 바그다드 전지가 사용되었으리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적힌 기도문을 철봉에 감싸 넣으면 의식적인 측면에서 부식을 일으켜 저절로 제거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문에 담긴 에너지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죠. 파피루스는 기본적으로 산성 성질의 물질인 만큼 셀룰로스와 리그닌 분해로 점차 색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가속화하는 용도이며 내부에서 발견된 산성 성분이 파피루스 분해 결과물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바그다드 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봐서 꽤 거대한 물품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서 소개한 14cm라는 길이를 생각한다면 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형태와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떠오르는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수류탄이죠. 혹시 전지도, 의료용품도, 종교용도 아닌 투척 폭발 무기였던 것은 아닐까요? 구조적으로 해석해본다면 상단과 내부를 봉인하는 아스팔트는 훌륭한 절연체이자 방수제입니다. 이는 내부의 전해질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하며 동시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부 구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의문의 철 막대와 구리 원통은 서로 닿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데 스위치가 꺼진 회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투척 시 항아리가 깨지며 두 금속이 충돌하거나 용액이 섞이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격 금속 구조 기반 충격 감지 스위치입니다. 연료로는 당시 제조와 사용이 가능했던 나프타 기반의 유증기로 채워 넣는다면 어떨까요? 당시 파르티아와 사산왕조는 그리스의 불에 전신격인 유황과 나프타를 인화성 물질로 다루는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메커니즘상 항아리 내부에 가느다란 철사를 연결하고 그 주변을 인화성이 높은 유증기나 화약으로 채운다면 전자가 흘러가는 순간 철사가 가열되어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연쇄적인 나프타 점화로 화염과 파편을 뿌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은 앞서 살펴봤던 산소의 필수적 참여로 힘을 얻습니다. 바그다드 수류탄은 평소 산소를 차단한 채 보관되다 투척 직전 뚜껑을 열거나 충격에서 틈이 발생해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 전압이 급상승하며 점화 대기 상태가 만들어지는 산소 기폭 방식의 지능형 무기입니다. 약 1.4V의 전압을 발생시킨다 가정할 때 이 에너지는 직접적인 폭발열을 내기보다 줄 가열 효과를 통한 점화원으로 작동하며 펜테인 기반의 나프타 연소에서 발생하는 몰당 3,500kJ의 엔탈피와 반응 결과 증가하는 기체량은 밀폐된 테라코타 항아리 내부 수십 기압 이상을 발생시켜 최대 5m까지 파편 발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왜 바그다드 수류탄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는가도 설명됩니다. 폭발 무기이기에 사용하는 순간 파괴되어 증거가 남지 않았으며 우리가 발견한 구 바그다드 전지는 불발탄이거나 예비품이겠죠. 사산왕조의 철갑기병 카타프락토이가 로마군을 상대로 던졌던 인류 최초의 전기식 플라즈마 수류탄의 심장과 다름없었으며 바그다드 전지는 단순한 오파츠를 넘어 바그다드 플라즈마 수류탄이란 이름으로 최강의 오파츠로 구분해도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대에 맞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은 의문의 물품인 오파츠 중 하나인 바그다드 전지는 이름과 달리 전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1.4V의 전압 발생과 구성적 측면에서 전지가 유력하지만 당시 전기 도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전기 가오리의 기능을 대체한 의료용품이나 마법적 및 종교적 목적에서의 사용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전기식 플라즈마 수류탄이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어차피 알 수 없다면 가장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